조선시대 때 오랜 기간 벌어진 천주교 박해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예로 우리는 특정 왕이 천주교를 가혹하게 탄압하면 그 왕을 되게 유교적인 사고관에 얽매인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통념과는 달리 천주교 탄압은 왕의 성향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천주교 탄압의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아주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17세기 왕래하던 베이징 사신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천주학을 접한 당대 지식인들은 서양 문물 자체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주학을 연구하며 신앙심을 키운 학자로는 정약용, 정약용의 형 정약전, 이승훈, 이벽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몰래 외딴 절간에 들어가서 강학회를 열고 함께 천주교 신앙을 키워갔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이승훈은 훗날 베이징으로 가서 프랑스 신부로부터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1784년 최초로 조선 땅에 천주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땅에 천주교가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도수가 무려 1000명에 이를 만큼 천주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는 정조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조선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상외로 조선 정부는 당시까지만 해도 가벼운 처벌 정도로만 그쳤는데요. 예를 들어 천주교 신자인 걸 걸려도 양반 출신, 명문가 출신들은 처벌하지 않고 풀어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천주교 신자가 늘어가는 걸 그냥 멀뚱멀뚱 지켜볼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1785년 천주교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조선 땅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1791년 진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양반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은 유교식 장례가 아닌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윤지충은 애미애비도 모르는 폐륜하라고 맹렬한 비난을 받았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해 당시 천주교 탄압에 앞장섰던 홍나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제사를 패한 것도 부족하여 부모가 죽었음에도 조문조차 받지 않으니 천지가 생겨난 이래 어찌 이와 같은 병괴하고도 사악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죄는 살인한 것과 같다. 이 글을 보면 뭔가 그 당시 분위기가 짐작이 가죠. 결국 윤지충은 난행을 범한 죄목으로 사형이 선고돼 참수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홍문관에 소장되어 있던 서양 서적을 불태우는 등 천주교 전파를 막기 위한 거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정부의 폭력적이고 가차없는 행보를 보고 양반계층의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에서 이탈했습니다. 속된 말로 쫄았던 것이죠. 여하튼 진산 사건은 장례 문제를 비롯해 천주교 교리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천주교 탄압에 겁먹은 양반계층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반계층의 이 공백을 나중에는 중인계층이 메우게 되죠. 사실 천주교 탄압은 정조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탄압하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정조는 원칙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기보다는 유교를 분명히 하면 천주교는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는 교화주의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잔혹한 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정조가 개인적인 성품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천주교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 걸까요? 정조가 승하하고 정순왕후가 어린 왕 순조를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시작했는데 정조와 달리 천주교를 아주 잔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순왕후는 개인적인 성품이 속 좁고 꽉 닫힌 사람이라서 천주교에 대해 이렇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걸까요? 사실 천주교 박해는 고도의 정치행위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조는 노론, 소론, 남인 정치 노선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인재를 등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조의 정치적 기반은 남인이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남인 중에는 천주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편에 천주교 신자가 많으니까 정조는 당연히 천주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겠죠. 그래서 천주교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대신 유교를 바로 세우면 천주교는 사라질 것이다 는 교화주의가 정조의 기본 입장이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정조는 다른 정치 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천주교를 적당히 탄압했는데요. 정조가 이렇게 천주교 탄압을 자제한 데에는 개인적인 품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그렇다 치고 정순왕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정치적으로 정조와는 반대편에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가 많은 세력과 반대편에 있었으니 당연히 천주교를 박해하고 탄압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순왕후의 천주교 탄압은 곧 반대편 정치 세력의 탄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승하하고 천주교 박해가 더 심화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천주교 탄압, 천주교 박해의 이면에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는 천주교 탄압을 아주 살벌하게 밀어붙이는데요. 이런 살벌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년에 일어난 박해라는 말이죠. 사실 신유박해는 딱히 명분이나 정당성은 없었는데요. 천주교가 확산되자 위협을 느끼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인데 사실 말이 그렇지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신유박해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제, 바로 황사형 백서 사건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형이 프랑스 주교에게 장문의 서한, 즉 편지를 보냈는데요. 자, 이 사진이 실제 황사형이 보낸 서한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깨알같이 빽빽하죠. 여기에는 무려 한자가 13,000여자가 쓰였다고 하는데 뭐 연애 편지는 당연히 아닐 테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문제가 된 것일까요? 편지에는 힘센 서양 국가들의 무력으로 조선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조선 땅이 청나라에 병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선 왕이 선교 자유를 허락하도록 청나라가 조선을 압박할 수 있게 잘 설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뭐 천주교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네요. 뭐 사실 이 정도면 지금 같아도 내란선동죄로 잡혀갈 것 같은데 뭐 이땐 더 했겠죠. 그런데 아까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덕분에 조선 정부는 천주교 탄압의 명분과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유박해 명분이 부족했는데 황사형 백서 사건 덕분에 천주교는 매국노라는 인식이 성립되어서 조선 정부는 더 가혹한 박해를 이어갔습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땡큐. 이렇게 해서 앞서 언급한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는 신유박해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황사형 백서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네, 황사형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연좌제로 황사형의 가족들은 유배를 가야 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는 정약용과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황사형은 정약용과 정약전의 조카 사위였는데요.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정약전은 전라도 흑산도에서 16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조카가 남편만 잘 만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죠. 그래도 정약용은 이렇게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목민심석, 경세유포를 비롯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했고 정약전은 흑산도의 어류 생태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했습니다. 이렇듯 정순왕후가 정사를 맡은 이래 천주교 신앙은 가문의 재앙이었는데요. 각 가문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자식이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도모지라는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도모지는 몇 겹의 종이에 물을 묻히고 얼굴에 발라서 질식사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도모지라는 최후의 방법을 쓴 것인데 여기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 도무지가 나왔습니다. 도모지는 도무지의 어원인 것이죠. 여튼 이렇게 천주교 박해는 계속 이어져 흥선대원군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은 무작정 천주교를 탄압한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실과는 다른데요.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가혹하게 탄압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탄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를 잠깐 말하자면 1860년 러시아는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맺어서 조선과 국경선을 맞대게 되었는데요. 조선 입장에서 러시아와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면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당시 조정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으로 남하하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힘을 빌리자는 말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정치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대원군은 조선에서 몰래 활동하던 베르네 주교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원군은 프랑스의 힘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만 있다면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적 천주교에 우호적이었던 흥선대원군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1866년 1월 청나라가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흥선대원군의 반대편 정치 세력들은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나라 청나라도 천주교를 박해하는 마당에 어떻게 러시아 남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천주교 따위와 정치적 흥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였죠. 이런 상황에 대원군은 그래도 다시 한번 주교 베르네와 다블레를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편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공세와 반발이 너무나 거셌던 것이죠. 1866년 1월 영의정 조두송과 좌의정 김병학은 프랑스 주교를 만나서는 안 되며 천주교인들을 전부 죽이라고 대원군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강경파 유학자들은 천주교를 사교로 단정하고 철저한 박해를 주장했는데요. 이들의 요구와 주장은 거스르기 힘든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류에 대원군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대원군은 반대편 정치 세력에게 친천주교, 친프랑스라며 정치적 공세를 받았고 심지어는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지만 궁안에는 천주학쟁이들이 출입한다는 소문도 쫙 퍼져 있어서 대원군은 어떻게든 천주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는데요. 결국 대원군은 자신이 친프랑스, 친천주교가 아니라는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천주교에 대해 부자연스러울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원군은 1866년 모두에게 보란듯이 천주교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병인박해의 시작이었죠. 이 박해는 1870년까지 이어졌고 천주교 기록에서는 8,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2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순교자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것만은 확실한 것 같죠. 병인박해 이후 크고 작은 천주교 박해가 여럿 있었고 이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천주교
천주교를 탄압한 사람 정도로 단순하게 알려져 있던 것이죠. 대원군은 실제로 불우했던 시절 천주교인과 인간적인 교류를 했던 적도 있었고 자신의 부인과 딸은 심지어 천주교인이었을 만큼 천주교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었는데요. 천주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너그러울 수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너그러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천주교 박해는 고도의 정치행위였습니다. 정조는 천주교인이 많은 남인이 정치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교화주의를 명분으로 천주교 탄압을 자제했던 반면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사를 맡은 정순왕후는 반대편 정치 세력의 천주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 천주교를 명분으로 천주교 탄압을 거세게 밀어붙였죠. 또 흥선대원군은 아내와 딸이 천주교인이고 러시아 남하를 막아보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와 협력을 논의할 정도로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이었지만 반대편 정치 세력의 반발과 견제가 심해지자 나 역시 천주교를 싫어한다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유례없는 천주교 탄압을 보였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장례 문제와 관련된 진산사건, 신유박해, 매국노 황사영 백서 사건, 병인박해를 소개했었죠.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천주교 박해와 관련해 다른 생각이나 관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천주교 박해에 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